자, 유가증권 평가입니다. 유가증권 평가. 자, 유가증권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가증권 평가, 말하자면 타사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가증권 평가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증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만기 보유증권은 거의 안 나옵니다. 단기와 매도 평가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잠깐 제가 아무거나 날짜 1월 1일 들어가셔서 차변에 만약에 만기 적게 되면 만기 보유증권 처분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평가는 우리가 삼각구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나오지도 안 나와요. 잘. 알겠습니까? 이론상에는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 쳐보세요. 그럼 처분 평가 다 있죠? 네. 또한 단기 쳐보세요. 단기 치게 되면 평가 처분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지분법이다. 여기는 지분법 치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평가가 아니라 바로 이익 손실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유가증권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종이를 내가 봐드렸을 때 유가증권 평가는 어떤 거냐? 지금 요 6번, 7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6번, 7번이 유가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 6번, 7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싸잡을 때는 이렇게 납니다. 요 6번, 7번, 8번 이 공통점이 있어. 6번, 7번, 8번은 평가하고 다 평가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외환평가도 하고 평가할 때는 꼭 하는 게 뭐냐? 다 차액만 가지고 분개합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6번, 7번, 8번 암만 제가 지금 유가증권만 한다고 해도 외환평가가 있고 왜냐면 환율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외화 자산이 있고 외화 부채가 있을 때 결산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환율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환율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이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 손실 평가 이익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이때 요거 나올 때 알겠지만 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은요 결산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야. 기준거래 때는 외환 차손, 외환 차익 그러면 기준거래 때만 분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분개될 때 할 것이고 요 분개해서 계산 안 하면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6번, 7번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기말결산 시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소유 유가증권의 기말에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유가증권의 평가법에는 원가주의 또는 시가주의, 저가주의에 의하고 있는 현재 회계에 있어서는 평가이익은 사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발행하지 않는다. 만약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사용하여 평가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고 넘어가 줬습니다. 기말결산 시 단기 매매증권 평가할 때, 기말결산 시 매도 가능증권을 평가할 때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클 경우에는 이익을 본 것이고 만약에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작을 경우에는 손실을 봤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했느냐? 요 단기 매매증권이 차변에 왔다는 것은 자산의 증가가 왔다는 얘기겠고 이것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수익의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수익의 발생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단기 평가 손실은 비용의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산의 감소가 된 거죠. 이렇게 결산 분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만큼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쓰지 마세요. 비용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익 손실이 아닙니다. 요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내가 회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안 가르쳐 주겠는데 어차피 세무를 해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 요거 평가손실, 평가이익은요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요 무조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매도가능 증권은 자산의 증가고 대변에 가면 자산의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단기 순손익에 포함되는 계정입니다. 하지만 요 밑에 거는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대 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액 평가손실이야.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들어갑니다. 단기 순손익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평생 해도 소용없어요.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셔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마 세무 2급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 정도로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신경 바싹 쓰셔야 됩니다. 이거 말하자면 매도가능 처분이 아니야.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계정 과목이 번호가 몇 번에 있어요? 번호가 300 평가이익이 394번이에요? 그럼 평가손실은요? 이거 394번이고 요거는요? 395번이요? 이거는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성의 없이 한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차액만 가지고 분개시키고 끝내요. 그냥. 계정 과목 비슷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아니고 평가 손실,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는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요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정 과목은 자본에 속해 있는 가운데 쓸 거예요. 양쪽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들이지만 이건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의미가 확 다릅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 계정 과목 이거 분개하는 것만큼은. 됐습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양쪽 다 요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양쪽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 과목이에요. 됐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드릴 거니까 좀 이따 쓰시고요. 요거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단기 매매증권 2,700이죠. 원래 요거 있죠. 요 금액이 원래 시상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항상 요게 어디서 줘야 하는 거냐? 시상표에서 줘야 하는 거예요. 시상표가 어딘지 알겠죠? 학계전액 시상표를 줘야 합니다. 시상표 잔액 줘야 항생이야. 근데 이거 얘기 안 써도 무조건 잔액입니다. 잔액 조회해서 이걸 조회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말결산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2,790만원의 평가였다. 이렇게 합니다. 앞에 단기 매매액 2,700이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냥 기말결산시 단기 매매증권을 2,790만원의 평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2,700을 어디에서 학계전액 시상표에서 여기에서 단기 매매증권을 줘야 하는 거야. 여기는 얼마 나온 거야? 445만원 나왔죠. 원래 여기가 2,700 나오면 참 좋겠는데 맞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를 줘야 하는 거 시험 문제 할 때. 단기나 매도나 다 여기를 줘야 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445만원을 만약에 500에 평가했다. 여기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다시 여기가 지금 2,700이라고 가정한다. 445만원이. 알겠습니까? 2,700을 2,790에 평가했으니까 이익 받죠? 평가할 때는 제가 차액만 가지고 분개합니다. 뭐만 가지고? 차액만 가지고 분개한다. 평가시 차액만 가지고 분개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단기 매매증권 9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 90만원입니다. 또한 기말결산시 매도 가능 증권 나왔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 증권 찾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여기는 아예 없네. 없죠?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시상표를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시상표에서 조회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시상표에서 조회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얼마에 평가했다는 얘기입니까? 1,850만원에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손해봤죠? 매도가는 평가 손실 150,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 150입니다. 1번 문제는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이고 2번은 단기 순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 3번 대손 충당금 설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대손 충당금 설정이요. 요것은 여러분들 요것은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 자, 그래서 요거는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면 무슨 붕괴입니까? 자동 붕괴가 됩니다. 자동 붕괴예요. 그 자동 붕괴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뭘 갖고 찾아야 되느냐? 계산기 갖고 두들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금액만 넣어서 전표 추가하면 붕괴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다 자동으로 나와요. 하지만 금액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붕괴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금액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공식을 외워달라는 게 아니고, 요 붕괴를 외워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금액을 산출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를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붕괴했던 거 하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요 설정은 결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붕괴 계산, 요거는 무조건 요 공식을 다 알아야 되겠죠. 공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매출 채권이고 기타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식은 똑같습니다. 됐어요? 네. 붕괴만 대손삼각비냐 기타의 삼각비냐 이걸 구분하는데 이거 붕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구하는 거에다가 신경을 다 쓰셔야 됩니다. 자, 대손충당금 기말 현재 얼마입니까? 외상매출금 3억이죠. 그렇죠? 3억 곱하기 좀 이따 할게요. 이건 뭐예요? 외상매출금이죠? 3억이고요. 하나는요. 바드럼이 얼마입니까? 2억이죠. 바드럼이 2억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1%만큼 뭐가 되겠습니까? 대손을 설정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이 뭐예요? 요거 계산한 것이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여기까지 나왔던 것이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 금액이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여기는 얼마 나왔고요. 결정을 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에 외상매 충당금 잔액이 얼마 나왔어요? 여기서 충당금 잔액이 얼마 나왔어요? 44만원 나왔죠? 그러면 충당금 잔액이 잔액 44만원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만큼만 보충해 주면 되겠습니까? 빼준 거죠. 여기다가 밑에 또 충당금은 얼마 나왔어요? 받으러면요. 66만원 나왔습니까? 66만원 빼주면 나오겠죠. 그렇죠? 요 금액이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256만 500원이 나왔다는 얘기고 밑에 거는요? 뭐가요? 256만 6만 500원 아니에요? 잘못 나온 거네. 그 다음에 여기 뭐겠습니까? 바드럼의 충당금은 134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요 지금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잔액이. 그죠? 그러면 이만큼만 보충해주면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붕괴를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붕괴를 수동으로 해도 되지만 이것을 바로 이 자리를 요 금액 나온 거 있죠? 이 금액 나온 것을 결산 자료에 있습니다. 결산 자료 들어가셔서
엔터 때리시고 아니요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할 거니까 컨트롤 F 외상 매출금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입니까? 여기 256 2,560 플러스 받으러 오면요 얼마 나왔습니까? 1,340 플러스 이렇게 쳤죠. 그렇죠? 이렇게 치고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전표 추가하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들어가 볼게요. 분계가 이렇게 다 나오죠. 두 개 다 나오죠?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만약에 기타 채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기타 채권 여기서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지만 기타 채권이 여기 얼마 있습니까? 만약에 이거 100원이라고 봅시다. 됐어요? 네. 자, 전표 추가 다시 한번 할게요. 일반 전표 12월 30일 조회하겠습니다. 그 밑에서 100원 또 나오죠? 네. 근데 기타 채권이니까 지가 알아서 나옵니다. 됐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음수가 나왔다. 그럼 음수 칩시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이너스 나왔다. 마이너스 치십시오. 그리고 자식처 전표 추가할게요. 일반 전표 12월 30일 조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수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환입이라고 분계 안 합니다. 무조건 금액만 산출해서 플러스가 나왔으면 플러스 적고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적고 전표 추가하면 이렇게도 분계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분계가 대손 처리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다 지우고 F5번 삭제시키겠습니다. 삭제시키시고 여기 조회도 결산자료도 조회해서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분개했지만 다음 문제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거를 제가 이 문제상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학계전 X3표를 열어보세요. 학계전 X3표 조회 누르셔서 외상 매출금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금액 가지고 잔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251 7빵빵 나왔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 그죠? 251 7빵빵 지금 외상 매출금입니다. 여기에 2% 하겠습니다. 2%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얼마 나옵니까? 503만 40.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 충당금 잔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얼마 나왔어요? 여기 170 빼주는 겁니다. 이게 잔액입니다. 없으면 안 빼주는 거예요. 이게 충당금 잔액입니다. 계산하십시오. 얼마인가?
이렇게 나옵니까? 받으러 온 것도 보겠습니다. 받으러 요거 두 개 갖고 하는 거야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7,000. 3% 했습니다. 결정세액이 얼마 나옵니까? 200. 마이너스 충당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받으러 밑에 충당금이 얼마 나왔죠? 150. 그 얼마죠 이게? 87만원. 옛날에는 한꺼번에 2% 같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 따로따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셨죠? 네.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대선삼각 보니까 여기에 2% 때릴게요.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여기 몇 프로 했어요? 2% 했죠? 이거 나왔죠? 받으라면 내가 3%라고 했죠? 이것도 사실 3%. 87원 나오죠? 그렇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프로테지가 똑같으면 이걸 반영을 시키겠는데 이제 시험 문제가 다 프로테지가 다 다르게 나와. 그래서 따로따로 적어 놓으셔야 돼. 만약에 내가 이거 할게요. 2%라고 다 가져갑시다. 2%라고 전체 다 이거 2%로 할게요. 얼마예요? 2% 계산하면 2724, 298, 158만원. 맞죠? 158만원에서 150만원 빼주니까 얼마 나와? 8만원 나오죠. 그렇죠? 8만원 나오잖아, 두 개. 이해가십니까? 잘 들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외상맞춤 두 개만 나왔어요? 다시 2%. 외상맞춤 받으러만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요거 두 개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반영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놓고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없으면 지워야 돼. 시험 볼 때는. 이래 놓고 결산 반영하면 지가 착 들어가요.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쉽게 했었는데 자꾸 프로테지를 다 다르게 나와 이제 시험 문제가. 그래서 내가 이걸 따로따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는 대로.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할게요. 만약에 1%다. 1%. 1%다.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면 계산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 필요 없어. 다 지우세요. 마이너스가 놔둬요. 그냥. 이러고 결산 반영하세요. 마이너스 나왔죠? 817, 719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표 추가할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10만 7천원만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잖아. 자동 분계가 다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다시 하고 싶으면 여기 보세요. 전체 다 찍고 F5는 삭제. 그리고 결산 자료에 들어가서 아니요 부르시면 돼요.
조회해서 아니요 그러면 싹 없어져.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하기가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소는 숫자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여기다 적으세요. 툴바를 이용해서 하셔라. 근데 그 툴바를 잘못 이용하면 퍼센트가 다르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따로따로 써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테지가 똑같으면 저렇게 똑같이 해도 되는데 프로테지가 계속 다르게 나와요. 지금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건 재량껏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음수도 대손충당과 환입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음수로 그냥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대손충당은 마이너스, 대손상비 마이너스로 다 나옵니다. 아셨죠? 네. 자,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하신 거고요. 자, 이번에 재고자산 정리입니다. 제일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선의선출법, 성급병 아마 이거보다도 이것이 좀 많이 어려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정리입니다. 재고자산 정리. 재고자산을 관해서 매출 원가법 2분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3분법에 제1분법에 의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다 2분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2분법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상품, 나가면 상품 매출. 제조업일 때는 들어오면 원재료, 대변에 나가면 제품 매출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2분법, 3분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 상품이 아니야. 들어오면 매입, 나가면 매출, 남는 건 2월 상품. 이게 3분법. 2분법은 들어오면 상품, 나가면 상품 매출. 2분법. 1분법, 들어와도 상품, 나가도 상품.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과 상품 매출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1분법, 3분법을 하지 않습니다. 다 2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상품이다.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에다가 플러스 이익을 더한 것이 이것이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은 시가입니다. 상품 매출은 시가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업 수익 계정입니다. 요거는 시장가치 준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의미냐? 요거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고 상품 매출은 뭐가 되겠습니까?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이에요. 요거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요 상품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고 상품 매출 손실은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창출된 거예요. 이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시면 2분법에 의해서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매출원가 산출하는 거 있죠? 요 분계가 있는데 요 분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고자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재고자산 보관시 뭐가 생기냐? 자꾸 파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파손품이 생겨요. 재고자산을 보관할 때는. 알겠습니까? 만약에 쌀을 보관하였다. 그럼 뭐가 생기겠습니까? 주재기가 파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직원이 도둑놈이 그냥 가져가서 한 가마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등등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 회계 용어에서는 감손이라고 해요. 감손. 대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냐? 귤 같은 거죠. 귤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시들어가고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대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용어고 파손품이 있는데 이 재고산을 보관하다 보면 파손품이 있는데 이 파손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르는 것이냐? 이것이 정상파손이 있고요. 첫 번째 정상파손이 있고요. 두 번째
비정상 파손이 있습니다. 정상 파손. 이 정상 파손은 매출 원가에 포함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비정상 파손은요,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겠다, 포함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포함 안 하겠다, 미포함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상 파손은 요것이 지금 붕괴가 정상 파손 붕괴예요. 요 붕괴가. 요 붕괴가. 요게 지금 정상 파손 붕괴입니다. 요게. 비정상 파손은요, 이렇게 붕괴하지 않고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차액,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 원재는 원재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액, 이렇게 붕괴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차액이에요. 다. 이것도 차액이에요. 차액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이것도 매출원가가 다 차액입니다. 이것도 차액이에요. 금액은 똑같지만 이것이 정상 파손이냐 비정상 파손이냐에 따라서 붕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이라는 것은 요거는 회계에서 쓰는 거고, 만약에 공장에 안에 들어가 잘못했다 그러면 공손품이 됩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 공손도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파손은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여기 나온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정상 감모 손실이냐 비정상 감모 손실이냐,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상적이냐 정상 파손이냐 비정상 감모 손실이냐 비정상 파손이냐, 요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매출원가 재고자산,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매출원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원가는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영업 비용이 뭐예요? 매출원가입니다. 영업 외 비용은요? 이거는 지금 재고 자산 감모 손실, 내가 여기 했죠. 이거 무슨 손실 썼었죠? 이거 다 영업 외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뭡니까? 영업활동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고, 무슨 손실은 영업활동에 포함 안 시키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거 매출원가는 영업 비용 계정 과목이고,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거래 금액이고, 영업 외 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붕괴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걸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붕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세요. 원재료가 100만원이 있어. 근데 장부는 100만원 있는데 실제는 130만원이 있어. 그 차액이 정상적이래. 잘 들어요? 정상적이면 실기에 들어가면 붕괴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붕괴합니다. 정상적일 때는요, 요거 제일 잘 들으세요. 요거 정상적일 때는 이 매출원가나 붕괴되는 것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는 뭐냐?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면 차액이 자동 붕괴되기 때문에 차액이 매출원가로 자동 붕괴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붕괴할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 이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동으로 붕괴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정상 파손일 때. 정상 파손일 때는요, 그 차액을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굳이 붕괴한다면 비정상 파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이거는 수동으로 붕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수동 붕괴를 꼭 해야 됩니다.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에 실제 재고액을 입력 후 전표 추가합니다. 항상 결산자료 들어가면 무조건 전표 추가예요. 결산자료가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 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 붕괴 후 일반 전표에다가 붕괴하는 거야 이거. 붕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분홍색은.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한 번만 다시.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장부 금액이 실제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0만 원이 있다 보자. 근데 이게 장부 금액이 기말 상품 재고액 100만 원이 있는데 실제 상품 재고액 실제 재고액은 만약에 95만 원이 있다 보자. 있다. 됐어요? 이것을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이다 그러면 붕괴 없이 결산 자료 입력에 기말 재고 자산에 상품이라고 그럴까? 상품이라고 썼네. 기말 상품 재고액에 실제 금액 95만 원을 입력 후 전표 추가.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똑같아요. 똑같이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적이다. 알겠습니까? 비정상적이다 그럴 때는요. 비정상적이다 할 때는요. 차변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5만 원. 대변에 상품 5만 원. 8번 타겟은 내가 생략할게요. 입력하고 결산 자료에 이건 똑같아요. 결산 자료 입력에 기말 상품 재고에 95만 원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붕괴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요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시험 문제가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원재료가 됐던 상품이 됐던 제품이 됐던 제공품이 됐던 다 이런 원리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했죠? 왜 붕괴를 없이 하냐? 실제 내가 장부는 1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 95만원만 치면 전산 프로그램에서 5만원이 자동으로 매출원가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붕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종이 한 장짜리 꺼내볼까요? 자, 지금부터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말 재고액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 보시면 정상적일 때 원가성이 있다고 했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붕괴가 이렇게 나오지만 매출원가 이렇게 나오지만 자동 붕괴되기 때문에 여기다 적으세요. 옆에다가 붕괴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정상적일 때는 붕괴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지만 비정상적일 때는 요거 붕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옆에다가 저거 수동 붕괴라고 적으세요. 수동 붕괴. 되셨습니까? 붕괴가 이렇게 이게 자동 붕괴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일 때 요거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붕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셔서 요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보시면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재고자산에 좀 더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계만 했다면 이걸 안 하겠는데 세무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착지 인도 조건, 내가 지금 도착할 때까지 물품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매수인이 지불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매도인이 유리한 조건이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내가 물건을 수입하는 중이야. 내가 우리 한국에 오면 돈 줄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이 되는 거고요. 내가 외국 항구에 전화가 와서 출발합니다. 그럼 그때 배에 실었을 때 미국 항구에서 선적지 그때 돈을 줬어. 그럼 오고 있는 건 내 거야,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거기다 적을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은 누구 거예요? 이거는요. 선적지 조건은요. 이거는 매입자 거예요. 하지만 이건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지는 기적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면 이게 도착지 인도 조건을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은 이거는 매출자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 내게 아니면 내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지요. 오고 있는 거. 하지만 선적지 조건은요,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은 이건 내 거예요. 내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적성품, 요건 두 개 같이 묶은 거고, 적성품,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상품을 기업 내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성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적성품은 수탁회사가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이다. 내가 만약에 제아씨한테 내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팔아주면 수수료를 주겠죠. 그러면 제아씨는 제아씨만큼의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제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제품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되겠지만 내 물건은 대신 팔아주는 것은 적성품 매출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적성품이라는 위탁 판매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아씨가 제 3자에게 팔지 않으면 아직 내가 부탁을 했어도 그쪽에 물건이 가 있어도 그 물건은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적성품 매출, 그 3자한테 팔아야지만 내 물건에서 재고자산에 빠진다는 얘기겠고, 시성품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유선방송에서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좋으면 구매하시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100개를 내보냈어요. 근데 30개가 의사소통을 한 거야. 30명은 너무 좋대. 30명은 그 물건을 사겠대요. 그럼 70개는 걷어들이고 30개는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시성품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성품은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쓴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인식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할 때 이거 한번 더 할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말 재고 자산은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여기 볼게요. 기말 재고 자산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딱 나오고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다가 그냥 직접 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보시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출총액 2에 위에 것만 공장 거라고 그랬죠? 네. 밑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본사는 재고 자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컨트롤 F 하고요. 기말 치고 나서 계속 엔터 쳐봐요. 기말만 치고. 그러면 계속 재고 자산만 돌아다닙니다. 됐습니까? 기말만 치면 재고 자산만 돌아다닙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뭐 들어갑니까? 기말 원재료 500이죠? 그러면 기말 원재료. 원재료 여기 있죠? 여기 꼭대기 여기 상품 있고, 원재료 여기 있죠? 여기다가 얼마? 500.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거 얼마? 기말 제공품 얼마? 1200. 기말 제공품은 여기에 있죠? 1200. 또 기말 제품은 600이 있네요. 600 여기다가 600.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회계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 하지만 세무는 아까처럼 파손품도 나올 수 있고 도착지도 나올 수 있고 적성품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재고자산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드리신 거고요. 그래서 아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